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제가 뉴스를 언급드렸던 거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죠. 비트코인이 현재 뭐 2만 달러 위를 살짝 올라갔다가 2만 달러 밑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여기에 이제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와해되고, 예, 일시적인 봉합으로 오면서 일시적인 상승장은 분명히 온다라는 게 전 그 방향성에 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아직까지도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이고, 근데 여기 보면 USDT 스테이블 코인 급여 지급 중국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 내렸다. 그러면 USDT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전면 금지시켰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서 BSN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BSN은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근데 여기 이제 관련자 대표인 CEO란 사람이 USDC나 USDT는 투기 자산이 아닌 결제 관련 화폐입니다. 완전히 규제되면 괜찮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 인정을 이미 했단 얘기고, 이거는 페이크란 얘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BSN에서 NFT는 인정하는데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연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국 정부도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보시면 어떨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루나 사태부터 터져서 셀시우스는 제가 보니까 부채 청산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로는 이 사진을 재구성해서 다시 재건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긍정적이게 진행되고 있고, 보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뭐 파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파산이란 얘기가 나왔다가 부채 청산이란 뉴스가 나왔죠. 보이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루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루나 재단은 제일 마지막에 이 지금 약세장의 흐름의 임팩을 가장 강하게 준 게 사실은 루나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오면은 루나 같은 경우가 제일 마지막에 피크를 찍는 뉴스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다 세력 노름이고, 세력 장난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예전에도 이미 이런 거를 언급을 했겠지만,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주기적으로 레포팅 하는 어떤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치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데, 기존에 있었던 상품 말고 호라이젠, 뭐 스텔라 루멘 뭐 이런 걸 추가해서 이제 할 거야. 그래서 7월 5일 날부로 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구체화돼서 뭐 이게 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캐시, 그리고 클래식,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디지털 라지캡 펀드. 근데 만약에 지금도 ETF가 안 나와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승인이 되긴 될 거예요. 저번에 거절된 시점에서 14개월에서 18개월이니까 지금보다는 한참 멀었죠. 근데 어쨌건 진행은 분명히 되긴 될 거예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전 생각하지. 근데 만약에 진행이 돼서 ETF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아마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전까지 변동성이 엄청 커서 크게 올라가고 크게 폭락을 하지만, 막상 제도권 수용이 되고 진짜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면 주식시장과 같이 그 이후에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어떤 액수의 돈을 장투가 아닌 한 벌 수 있는 거 구간은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도권 수용이 되면 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뭐 ETF가 승인이 될 거고 나머지 코인들도 분명히 될 건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0만 투자자들 어쩌나 코인 거래소 줄폐업 위기 이 뉴스가 2021년 8월 23일 날 나왔었거든요. 이때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죠. 여러분들 이미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된 거래소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형 거래소들도 현재 있죠. 코인들도 점진적으로 많이 사라졌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 코인 투자라는 게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확신을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특히나 가격이 막 흔들릴 때마다 2016년 6월 달인가 이때 다오 해킹 사태,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얼마 안 가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탄생이 됐었고 이때 당일날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더리움 가격은 폭락을 했어요. 거의 80% 90% 가까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어요. 예, 저도 이때 기억을 하는데 이때 제가 이더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을 많이 포기를 했었죠. 겁나서. 겁나니까. 근데 지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누구나가 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일부러 찾아봤는데 2016년 2월 19일 날 이때만 해도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랬다가 7월 18일 날 14.4달러라고 여기 써 있는데 6월 달이구나. 정확히. 제 기억에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달러, 13달러 하다가 여기서 2달러인가? 한 90% 폭락했어요. 여러분들 차트를 뒤져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몇 배가 올라갔죠. 46.2달러가 됐다가 2017년 5월 1일 되니까 82.5달러.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3개월 만에 이게 82달러짜리가 400달러까지 올라가요. 가상자산 시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이게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그 코인들이 얼만큼 올라갈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일시적인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시적인 봉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래왔고 ETF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럴 거고 ETF가 되면 점진적으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한 아마 그런 시장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과 똑같이. 자, 여기 비트코인인데 저는 이때 거래를 안 했으니까 이때 상황을 모르죠. 2013년 10월 1일 날 85달러였대요. 85달러에서 120달러 이 박스권으로 엄청 장기간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11월 30일이 되면서 120달러짜리가 1160달러까지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치솟은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1100달러면은 100 몇십만 원 하겠네요. 대충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근데 이러다가 13.5개월을 하락을 해요. 지금의 알트코인과 같이 마이너스 87.4%. 그럼 지금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코인계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불안한 자산이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수천만 원에 달하고 중요한 건 기관 투자가들도 매집한다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대중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근데 이더리움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에서 불안 심리를 느끼듯이 마이너스 87.4%못 버텨요. 웬만한 사람들은. 저도 아마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때 투자했다면 다 던졌을 거예요. 겁나고 짜증나서. 근데 저는 금은을 투자해서 되게 막 인내를 한 게 10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됐던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게 발휘가 된다라고 전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때 2016년 1월 18일에 핵심 개발자 허니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실험 실패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금은 알트코인의 미래에 관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허니라는 사람이 2016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기사만 봐도 진짜 시겁하겠어요. 다 포기하겠어요. 진짜. 2016년 1월 17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서 이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정상급의 비트코인 개발자 마이크 허는
최근 블로그 사이트인 미디엄계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글을 올리면서 업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성패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있었지만 비트코인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비관론을 편 것은 처음이다. 기초 여건이 깨졌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비트코인은 매각하고 더 이상 비트코인 개발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런 기사들이. 근데 지금 이때 가격하고 이때 제가 기억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30만 원 이하로 25만 원까지 아마 떨어진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했기에는. 하여튼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 가지 거시적인 측면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했던 말을 레이 달리오도 똑같이 했다고 어떤 구독자님이 써주셨는데, 레이 달리오가 얼마 전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역대 패권 국가들을 예로 들며 미국 달러의 하락을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패권 국가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자 보세요. 이분이 레이 달리오 그 영상이나 책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 중국을 막 옹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외교 문제로 말이 많긴 해도 현재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무역이나 경제 등을 보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브릭스 국가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민하게 캐치하신 찰리 브라운님의 성견 지명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사람이 과거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 큰 흐름, 스트림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어떻구나. 저는 뉴스를 당장 보면 오늘 뭐 뉴스에서 일명 기사에서 10개의 기사가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 다 믿지 않아요. 예전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가 한 얘기랑 블랙록이 많은 어떤 그 유택의 자본을 끌고 중국에다가 많이 에너지 주입을 해놓은 현재 상황이에요. 과거 7, 8년 전부터.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그거는 마지막 대중의 판단이고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예전에 일본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가 양털 깎기 했다. 또다시 중국도 그렇게 분명히 미국이 할 거다. 미국은 영원한 패권 국가일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앞으로는 G2가 되고 그 다음에 다극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1권 체제는 다시는 없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진짜 큰 패러다임인데 부자 증세 이 트렌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유럽에서 먼저 실시가 됐었고 북미도 마찬가지로 부자 증세. 너는 1년에 1억 버니까 너는 1년에 100억 버니까 세금 50% 내. 이게 트렌드예요. 자, 그리고 기본소득제. 이것도 트렌드예요. 부자 증세와 부자한테 걷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돈을 지급을 해준다. 로봇과 뭐 AI가 창궐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기본소득제가 정책상 그냥 정립이 될 거다. 이 뭘 뜻하는 거예요? 부자 증세. 자, 그냥 다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뭐 나중에 가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인지를 하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말 같지도 않다. 부자 증세, 기본소득제 완전히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고? 아마 인지를 지금은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1년 흘러가면서 자, 미국 정부에서도 자, 총기 규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공권력의 강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피부적으로 분명히 느끼실 거고 저는 그래요. 제가 개성이 되게 강해요. 제 캐릭터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가 제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좋다고 밀어붙여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여태까지 또 그렇게 살아와서 큰 분쟁은 없었지만 어쨌건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편견 그리고 약간 뭐 군중심리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 차 중에 렉서스라는 브랜드 중에
특정 차가 완성도가 되게 잘 나온 차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고장이 안 나니까, 고장이 안 나니까 지겨울 때까지 타다가 지겨워서 판다.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는 차가 있어요. 고장이 안 나니까. 자, 그 얘기는 엄청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싫어하죠. 당연히. 옛날에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는 간과하면 안 돼요.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건 배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로봇이 한국 안방 점령하는 중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들은 보통 그럴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 이게 뭐 별거냐? 그냥 바닥 먼지 쓸어주고 그냥 물걸레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기술이야. 근데 단순 청소기에 국한된 고정관념. 청소기라고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 인공지능 그리고 3D 센서, 라이다 등 자율차 관련 기술이 축약돼 있다. 중국이 그거 아시나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사실은 엄청 진보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특정 어떤 회사들보다. 그리고 더 많이 전 세계에서 보편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 청소기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게 한국의 카카오, 쿠팡이고 배달통이라는 거. 그 근본으로 자본 지배 구조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의 점이 보인다는 거. 그들이 가상자산 시장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지금 청소기만 그러냐? 청소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국내 시장에 국한된 얘기인데 전 세계 시장을 보면 어떨까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거의 이미 선점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권부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어쨌든 중국한테 배울 건 배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일본을 뭐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스를 보셔도 저희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 중국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배척할 건 뭔지 그리고 내가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얻을 게 뭔지 나와 장기적으로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하면 렉서스 뭐 불매운동 아니면 유니클로 불매운동 유니클로 옷 잘 만들어요. 제가 체구가 커서 사이즈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유니클로 가면은 옷도 그냥 품질도 뭐 그냥 그렇고 사이즈도 잘 나오고 그래 저는 유니클로 자주 가거든요. 제가 뭐 비싼 옷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어쨌건 이게 아마 저일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가야 된다. 누군가 무슨 가방을 하나 사고 아니면 무슨 뭐 패딩을 입는다. 겨울이 와서 무슨 브랜드의 패딩을 입는다. 그럼 누구나가 다 사. 그 패딩을 사서 입어야 돼. 학생들도 똑같아. 누가 무슨 뭐 전자기기를 샀어. 그럼 나도 사야 돼.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획일화돼서 엄청 획일화돼 있어.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뉴스를 보면 자 보세요.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 한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달 뭐 11일부터 FOMC 전까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렘린 내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독일인들이 뜨거운 목욕을 할 수 없고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설했다. 푸틴 친한 보좌관에게 귓속말로 독일들이 망할 것 같다. 뭐 여기 이게 좀 표현이 구글 번역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독일인들 좆됐다 뭐 요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해시태그로 여기 써놨는데 FU자인데 이제 너네들 좆됐다. 가스관 잠글 거란 얘기죠. 이 지금도 독일의 GDP, GNP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다음 달이 되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에서 ECB에서도 한 발 바로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가 되고 FED에서는 금리 인상에 관해서 빅스텝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겠지만
만약에 많이 해봐야 0.75% 금리 인상, 만약에 줄인다, 리세션이 걱정된다, 0.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반기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시장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서서히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근데 어쨌건 단기적인 불안한 장세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도 시장 괜찮냐? 근데 이거는 이 세계은행에서 나온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나 막 이런 거에 관해서 좀만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아마 전 세계 경제가 흘러갈 거예요. 자, 중국이나 인도를 대표한 이머징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 자, 같이 약세 흐름으로 선진국과 어느 순간까지 가. 근데 2022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이, 자, 여기 보면은 GDP의 성장률에서 선진국들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중국 주식시장과 북미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견주어 보세요. 선진국은 금리를 지금 현재 올려야 하는 입장이고,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중국 금리가 3.4%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마 정책상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이 지표가 나온 거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관해서 뭐 WRX 코인에 관해서도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코인 투자를 일단 뭐 알트코인을 하면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잘 안 하지만 그냥 내가 판매하려는 가격까지 그냥 계속 봐요. 그리고 진짜 굵직한 흐름에서 인도 시장이 어떻게 갈지, 인도 친구들이 GDP, GNP,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지, 큰 흐름에서 그게 중요하죠. 인구 증감률과 이런 거를 다 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뭐 무슨 뉴스만 하나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견해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큰 줄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뉴스에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7월 6일날 비트코인 들어가면 지옥 맛본다, 섣부른 판단 말아야. 엄청 부정적인 얘기요. 투자하지 말아야죠. 이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 올인한 엘살바도르 국가부도 위기, 7월 6일날 이런 뉴스들만 보면 뭐하러 투자를 해요. 지금 2016년에 비트코인 개발자 중에 뭐 헤드 개발자라는 사람이 자기 코인 다 팔고 떠난다라는 얘기 했을 때 흔들려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짜리 몇십만 원의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면 지금 수년이 흘러가서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어디인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때 코인을 손절하고 나간 사람은 지금 알트코인, 특정 알트코인, 내가 투자한 특정 알트코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 후에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반복돼 왔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부인하지만 여름, 가을 휴전 가능성, 미국서 제기. 제가 이 뉴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뉴스들이 주로 많냐 하면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아요. 한다, 안 한다. 그러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름과 가을. 그래서 늦여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입장 달라. 당장은 어렵지만 러시아 결정하면 늦여름 휴전 가능성. 어쨌건 7월 달은 좀 확실한 방향성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8월 달 뭐 어느 순간이 되면 8월 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서서히, 휴가 시즌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그러면 아마 글로벌 리스트들이 좀 장난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분할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11일 날부터 해가지고 FOMC 전까지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